안녕하세요. 번역의 탄생 제5장 수동태 길들이기를 발표하게 된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우선 영어에는 수동태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 이유는 영어는 타동사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영어가 수동태를 많이 쓰는 경우는 첫 번째 감정에 관련된 표현, 두 번째 by 다음에 오는 행위 주체자가 사람일 때, 세 번째 행위의 주체인 사람이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을 드러내고 싶을 때 주로 수동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예시로 첫 번째 감정에 관련된 표현을 보시면 능동태 버전과 수동태 버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해석은 모두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라고 똑같지만 능동태 버전에 있던 주어가 수동태 버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죠. 즉 수동태 버전의 문장이 쓸데없이 길어버리지만 영어에서는 능동태 버전보다는 수동태 버전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해요. 두 번째 예시로는 by 다음에 오는 행위 주체자가 사람일 때인데요. 이 지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by 뒤에 오는 행위 주체가 사람이라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남봉꾼의 진보는 개빈 고든이 발레로 만들었고 오든과 스트라빈스키가 함께 오페라로 만들었다. 전혀 수동의 느낌이 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능동의 형태로 번역이 되었어요. 즉 위에 보이시는 수동태 버전과 지금 이 예시가 영어로는 수동문으로 쓰이게 되지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수동태 형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모두 능동태 국문으로 바꾸어 번역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한국어다운 문장이 되면서 더욱 자연스러워진 걸 볼 수 있죠. 또한 영어에서는 행위의 주체인 사람이 안 나올 때도 그 사람을 드러내주면 좋을 때 수동태를 쓰는데요. 이 지문은 카슨 맥컬러스라는 미국 소설가가 쓴 손님이라는 단편에 나오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마지막에 A door was closed가 수동태 형식으로 쓰였지만 사실 close는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쓸 수 있으니 이 원문을 a door closed라고 했어도 문법상으로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카슨 맥컬러스라는 작가는 누군가가 일부러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동태 형식으로 썼어요. 차라리 주어를 집어넣은 능동태로 쓸 수 있었지만 영어는 수동태를 선택했죠. 그렇지만 결국 작가의 의도처럼 누군가가 일부러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대문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이 외에도 This, this thief was caught by a brave citizen 이라는 구문의 해석을 보시면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인 그 강도는 용감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라는 해석이 조금 더 매끄러워 보이고 두 번째 예시인 The president is loved by the people 또한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매끄럽죠. 첫 번째 예시보다. 하지만 이 예시들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에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꾼다고 가정을 할 때 저는 이 글을 주로 능동태 형식으로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은 능동태 구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노력을 쏟아부은 것이 나인지 우리인지 그들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바꿀 때 주어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수동태로 써줄 수밖에 없어요. 즉 영어에서는 주어가 확실하지 않을 때 수동태로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특히 법조문이나 과학적 분야 또는 영어로 된 제품 설명서나 요리법에서 주로 수동태를 써주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모두 능동태로 해석을 하죠. 지금 이 보이시는 구문에서도 모두 수동형 영어 형식으로 쓰였지만 해석은 모두 놓아둡니다. 그리고 옮깁니다. 변합니다.처럼 자연스러운 능동의 형식으로 해석이 되고 전혀 수동의 느낌으로 해석이 된 글이 없죠. 이처럼 이 외에도 영어에서는 상대방이 기분 나쁜 느낌을 주지 않고 할 말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상대방의 호의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편지를 쓸 때도 수동태의 형식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카세트를 시켰지만 그 카세트가 너무 안 오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제가 업체에 문의를 할 때 상황인데 그 문의를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때는 이제 첫 번째 능동태 문장보다는 두 번째 수동태 문장이 훨씬 온전한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하면 카세트를 주문하고 돈도 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카세트를 주문하고 돈도 지불했는데 물건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완곡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첫 번째 문장과 달리 주어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훌륭한 완곡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예시들을 보시면서 수동태 번역의 중요한 원칙을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5장의 핵심인 영문 수동태는 국문 능동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수동태 영문을 그대로 수동태 번역으로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 beer is made from 보리라는 문장을 번역을 할 때는 맥주는 보리로 만든다라는 능동의 번역도 맞지만 그대로 맥주는 보리로 만들어진다 라는 수동의 번역도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수동태 문장은 될수록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수동태 영문을 한국어로 바꿀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자동사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 예문을 보시면 총 세 가지의 번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해석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세 번째 해석은 행위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영어 수동태 문장은 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마지막 세 번째인 번역이 조금 더 수동의 뉘앙스를 잘 전달하는 해석으로 보이시죠? 똑같은 예시로는 이 문장도 두 가지의 번역으로 나오게 되지만 두 번째인 이 지방에서는 감자가 많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이 한결 안정감도 주고 매끄러운 해석이죠. 이처럼 수동태의 영문을 능동태 형식으로 바꿀 때도 그 중에서 자동사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예시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진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이라는 해석으로 훨씬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교정되었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이루어진 영문을 번역하실 때는 능동태로 번역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한국어 중에 자동사를 잘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 그것이 바로 완벽한 번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그동안 수동태 형식의 영문은 주로 똑같은 수동태 형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국어는 굳이 수동태를 안 쓰고 능동의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되게 흥미롭고 무엇보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도 한국어의 자동사 또한 잘 선택을 해서 매끄럽게 번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되게 유익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